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덥죠? 덥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 시원한 데 갔다 오신 거 아닙니까? 보니까 뭐 노르웨이 휴가 다녀오셨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예. 여행담 좀 해주십시오. 네, 한국이 많이 더웠던 것 같은데 좀 시원한 나라 갔다 왔고요. 예, 저 혼자 좀 시원한 나라 갔다 와서 죄송하기도 한데 그 노르웨이 가면서 또 한편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노르웨이가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전기차 침투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차 판매 비율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높은 나라인데요. 예. 2022년 말 기준으로 대략 한 80% 정도 되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거의 85%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놀란 건 전기차는 사실 침투율이 되게 높다는 걸 이미 알고 갔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여행을 다닐 때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다 전기로 움직이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로드 크루즈를 가는데 여기 그 크루즈를 다 순수 전기차, 아니 전기 크루즈로 전기배 예. 운행을 하고 있고요. 되게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그 부두에 가면 사람 키 한 두 배 이상 되는 그 높이에 엄청난 충전기가, 급속 충전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오슬로에 갔을 때 한인 식당 하시는 그 사장님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전기 크루즈 그 큰 배를 충전하는데 1시간 반 정도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게 해서 연안 같은 경우는 전기 크루즈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현지에서 들은 이야기는 2026년까지 노르웨이 연안에서 다니는 크루즈는 새로 나오는 출시되는 크루즈는 다 전기 크루즈로 그렇게 움직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미래가 좀 보인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그 방향으로 다른 나라들이 다 갈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노르웨이가 워낙 앞서가고 있고 또 노르웨이 보니까 그 관광지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아주 짧은 교통수단으로 우리 이제 트위즈라는 조그만 전기차 있잖아요. 그걸 아주 막 대량으로 이렇게 좀 세워놓고 그걸 타고 이렇게 근처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놓고 전기 바이크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정말 전기차 또는 뭐 어쨌거나 친환경 그리고 이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는 그런 교통수단이 뭐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기 충전 인프라도 매우 잘 돼 있고, 뭐 시골에 조그만 호텔에 가도 뒤에 보면은 그냥 아예 한 줄로 쭉 다 전기차 충전기가 다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나라 정말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세계 각국이 움직이지는 않을까. 그 속도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네.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훨씬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대부분 전기차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지만, 이제 뭐 중장비 쪽에도 우리가 배터리를 이제 앞으로 이 채택에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 또 트럭 같은 경우는 수소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기 트럭, 우리가 이때 트럭이라고 하는 건 뭐 픽업 트럭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진짜 이제 그 화물 실어 나르고 가는 뭐 볼보나 맨 거의 뭐 컨테이너 이런, 그렇죠. 정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트럭을 실제로 이제 전기 트럭으로 다 간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올 봄에 있었던 그 인터배터리 행사 가보니까 그 삼성 SDI에서 이렇게 그 전기 트럭 그 볼보 쪽이 이제 전기 트럭을 전시해 놨더라고요.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이 일반 성능차의 8배, 그 다음에 SUV 차량의 6배 정도의 배터리를 싣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탑재 용량이 커지는 건데, 그 전기 트럭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지금은 워낙 충전 인프라가 아직 부족해서 뭐 그렇게 많이 보편화되긴 힘들지만, 그게 이제 전기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깔리고 하면서
전기 트럭까지 만약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앞에서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해안 도시들 가니까 노르웨이 해안 도시들 가니까요. 다 요트들 있잖아요. 예. 그 요트들이 또 부두에 정박해서 다 그걸 전기 충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 그게 또 요트예요. 전기 요트. 예, 전기 요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배터리 수요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뭐 앞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뭐 도심 그 항공 같은 거, 예, UAM이라고 하죠. 예. 예, 그런 뭐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뭐 로봇 뭐 이런 쪽까지 이제 배터리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사실 움직이는 모든 거에 이제 네. 앞으로 배터리가 들어갈 네,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태동해서 시작될 때는 이게 수요처가 처음에는 그냥 제한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수요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뭐 데이터 센터도 늘어나고 최근에는 뭐 이게 다시 이제 뭐 챗GPT 같은 걸 하면서 이게 인공지능 그 AI 관련한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더더욱 이제 이런 수요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사용처가 늘어나잖아요. 예. 저는 배터리도 같은 길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르웨이 가서 느낀 것, 이거는, 전기차 또는 교통수단의 어떤 그 전기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인데, 이게 전 세계가 대부분 이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배터리 수요보다 훨씬 커질 수 있겠구나. 이걸 이제 느끼고 왔죠. 그나저나 뭐 노르웨이 가 계신 동안에도 대한민국 이 국경 내에서 선대인이라는 사람이 많이 출몰을 한 것 같은데, 야, 이게 뭐 선소장님 사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야, 이렇게 꼭 남한테 피해주면서 돈 벌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좀 안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곤혹스럽습니다. 최근에 뭐 저나 또는 저희 연구소를 사칭하는 각종 채널이 뭐 유튜브, 카톡,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가리지 않고 지금 막 계속 늘어나서요. 이게 뭐 진짜 골치가 아픈데 참 막 손쉬운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수법이 굉장히 교묘하고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아예 대담하게 그냥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제가 이제 출연했던 내용을 쇼츠로 올린 영상을 있잖아요. 예. 그걸 그대로 그 사람들이 다운받아서 자기네들이 별도의 영상인 것처럼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조회수가 막 몇십만씩 올라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그걸 이제 해서 제가 뭐 유료 상담이나 무슨 뭐 흔히 말하는 리딩 같은 걸 하는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카톡 채널로 연결하면 그 카톡에서 다시 뭐 비서 누구누구를 예, 뭐 이렇게 친추하세요. 뭐 이렇게 추가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조금 안내를 하다가 다시 텔레그램으로 연결하고 텔레그램도 또 그때 방을 계속 바꿔가고 이러니까 사실 추적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이제 뭐 지금 조사 의뢰를 이제 조만간 할 텐데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군데 이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해서 지금 가능하면 막고는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많이 지금 승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 양상이 너무 심각해져서 저도 진짜 되게 피곤하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되게 걱정이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여기 좀 잘못 들어가서 피해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강조 드리고 싶은데 저희 연구소는 그냥 흔히 말하는 뭐 그런 리딩방이나 상담 채널 같은 거 전혀 운영하지 않고요. 저희 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2종을 구독하는 그러니까 연간 구독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독 회원만 있는 거죠. 네네. 그냥 뭐 회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뭐 사람들이 또 뭐 저기도 회원제 이렇게 오해할까봐 구독자. 그냥 구독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보고서 구독자들만 있고요. 그건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 안에서만 가능할 뿐이지 다른 유튜브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저는 그런 별도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예. 좀 속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수 많이 떨어졌어요. 네.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주식 네. 그냥 뭐 주관적으로 느끼시는 거 어떤 장이라고 느껴지세요? 아니 올라가다가 쉬어가는 장이죠 뭐.
간단하죠, 사실. 자, 이렇게 네. 주가가 흔들릴 때 네. 흔히 우리가 이제 주식 알고 투자해야 된다. 네. 알고 투자를 해야 마음이 안 흔들린다. 네. 덜 흔들린다. 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주식을 알고 투자한다는 건 뭡니까, 근데? 참 이게 또 따져보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잘 알면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관련한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해서 뭐 좀 읽어본다든지 또는 뭐 관련해서 뉴스 나오면은 조금 읽어본다든지 뭐 그런 정도로 하고 또는 뭐 누가 쓰놓은 뭐 블로그 글 좀 참고해서 아, 이 회사 좋네 하고 뭐 투자한다든지 이런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그 회사가 놓여 있는 산업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산업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진입 장벽은 확고한지 또 경쟁사와의 경쟁 구도는 어떠한지 또 한편으로는 그 회사 내부에서 경영진은 훌륭한 사람인지 또 어떤 뭐 주주들을 홀대하지는 않는지 또 사업과 관련해서는 연구 개발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등등 뭐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고객사와의 관계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모니터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게 말이 쉽지 잘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각 분기별로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걸 충분히 잘 읽으셔야 되죠. 근데 그것조차 안 읽으신 분들도 많고 또 탐방은 개인 투자자들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주식 담당자와 통화하는 것은 사실 뭐 저희가 저희 연구소 회원들 주축으로 해서 투자 스터디가 3개 정도 들어가는데 예. 그분들도 다 개인 자격으로 주식 담당자랑 통화도 하고 이렇게 회사 입장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도 갈 수 있고요. 예. 근데 그런 것들 다 열려있는 채널조차도 활용 안 하면서 그냥 이제 뭐 뉴스 좀 보고 유튜브 방송 좀 보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충분히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뉴스 중에서도 왜곡 보도라든지 또는 뭐 와전된 보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뭐 유튜브 채널 중에도 저 같은 사람이야 당연히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지만 뭐 진짜 뭐 사칭하는 유튜브도 많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진짜 그냥 사람들 후리기 위해서 그냥 거짓된 정보를 막 흘리는 유튜브들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거든요. 있죠. 예, 그런 유튜브들 참고했다고 해서 그 기업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산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회사가 주가가 오를 때는 사람들이 그냥 가다가도 갑자기 주가가 뭐 급락한다든지 하면 이걸 사람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불안해하다가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회사가 펀더멘탈이 괜찮고 그 회사에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뭐 전반적으로 좋을 때 오히려 그렇게 급락이 오면 추가로 더 담을 수 있는 기회에 잘 모르면 팔아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이 사실은 뭐 투자에는 이제 여러 방식이 있고 장기 투자가 뭐 반드시 정답이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최소한 내가 장기 투자자다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 네. 이게 제가 보면 요즘처럼 이렇게 주가 떨어져 보면 알아요. 네. 그 양반 진짜 장기 투자자인지 아닌지. 사실 뭐 과거 정말 좋았던 주식들 주도주들 네. 역사를 봐도 네. 그냥 70% 50% 떨어진 네. 거는 참 흔하단 말이에요. 네. 소장님 이런 이제 주종료 오면 네. 뭐 또 직접 투자도 하시니까 네.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조정 오는 게 늘 달가운 사람은 잘 없죠. 그렇죠. 일단 떨어지면 저도 기분 나쁘니까. 사람인데. 예. 근데 마냥 계속 올라가주면 진짜 좋겠지만 어떻게 주식이라는 게 마냥 올라가기만 합니까? 예.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은 노르웨이 여행을 3주 갔다 왔거든요. 예. 근데 제가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타 매매를 하거나 테마 추종 매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3주 동안 마음 편하게 여행 갔다 올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시차가 안 맞아서 그 시장을 거의 들여다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3주를 마음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다는 건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예. 예, 뭐 어차피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3년 후에 최소 또는 뭐 경우에 따라 5년 10년도 갈 그런 기업들인데 이걸 뭐 한 몇 주간 또는 몇 달 사이에 주가가 급락하는 시기가 온다. 그렇게 해서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될까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한 3년 후쯤에 지금보다 3배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예, 이게 그냥 일직선을 쭉 계속 우상향해서 3년 후에 이 가격이 되나 또는 중간중간에 기복을 그려서 결국은 이 같은 3배가 일어나 결국 3년 후에 수익을 실현한다고 하면 뭐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기능업으로 투자하면 사실은 정상적으로 생활 다 하면서, 예. 그러면서도 즐겁게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굳이 이제 뭐 여행 갔을 때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 예, 그냥 조정이 좀 많이 왔을 때, 그러니까 충분히 못 담은 종목을 상대적으로 조금 헐값에 담을 수 있는데, 못 담을까봐. 그게 약간 걱정이 되긴 했지. 뭐, 주가 떨어진다고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죠. 좋은 여행 하셨으니까. 네. 그걸로 가름하시고. 지금 투자로 일가를 이루신 분들 이제 말씀 되게 들어보면, 야, 20-30% 정도 오르면 뭐 팔고 사고, 이런 걸로 해갖고는 속말로 이제 팔자 못 고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어떻게 해야 주식으로 의미 있는 네. 네. 의미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 대답을 드릴 때 제가 그냥 가장 가까운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프로 BM이 4년 전쯤에 대략 10,000원 정도 수준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에코프로 BM을 그때부터 그냥 좀 비중 실어서 진득하니 4년 정도만 갖고 있었어도 지금 30배가 올랐잖아요. 예. 그리고 장중 한때로 따지면 뭐 50배 넘게 오른 구간이 있었던 거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 50만 원 넘었었죠.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넣었어도 이게 지금 3억이 돼 있는 거고 1억을 넣었으면 30억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이제 모든 종목을 이렇게 막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냐? 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한국에는 경기 순환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의 주력 그 산업들 뭐 석유, 철강, 화학, 기계, 조선, 뭐 철강, 뭐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많은 산업들이 심지어 뭐 반도체도 메모리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경기 순환 업종이다 보니 무작정 사두고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기만을 바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뭐 경기순환주는 적절한 시점에 사서 적절한 시점에 파는 것이 되게 투자의 중요한 기술인데 네. 사실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저도 사실 뭐 경기순환주 가지고도 투자도 해보고 뭐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중에 또 가치 지표상으로 보면 워낙 저평가돼 있다고 보이는 그런 뭐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2배, 3배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좋을 때 실적 날 때 기준으로 해보면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투자 타이밍을 또 잘못 잡으면 뭐 손실 보고 물리기도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제 경기 순환주일수록 오히려 투자 타이밍이 어쩌면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강조하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주 이런 쪽은 뭐 중간중간에 부침이 분명히 있죠. 이런 기업도 뭐 말씀드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거의 뭐 반토막 나다시피 한 게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 때 뭐 그때는 반토막 이상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또 뭐 최근에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장중에 고점에 샀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 40% 이상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런 부침, 요철을 다 뚫고 와서 불과 4년 만에 30배 이상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침을 그냥 다 견디고 4년 동안 꾸준히 담고 있었으면 그 수익률을 따라올 수 있는
예, 투자 방법이 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잘 없어 보인다는 거죠. 제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시장이 좀 가열됐거나 좀 조정이 충분히 됐다 이런 때에 대해 이럴 때 그 기업이 적정한 수준의 주가인가에 대해서 조금 뭐 좀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 그 일종의 훈련된 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큼 이렇게 좀 과열됐다 싶을 때는 약간 수익 실현도 좀 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사실 이제 오해받을까봐 수익 실현을 일부러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좀 더 능동적으로 했던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가 이제 조정이 오면 최대한 이제 좀 조정기에 자금 여력이 되는 한 사모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결과적으로는 구조적 성장주 경우에는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을 고치면 오히려 거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오히려 전체적인 주식 자산 규모가 늘어난 효과를 저는 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조정기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조정기가 올 때 자기가 사고 싶었던 종목을 더 사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제 소장님 투자 이력을 다 모르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단타 뭐 차트 매매 이거보다는 이제 구조적 성장주의 장기 투자 이거 선호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경험들이 다 쌓여서 이게 그래도 가장 돈 벌기에 좋은 방법이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신 거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결론을 이제 어떤 분석적으로 좀 갖게 된 거는 제가 2015년 10월쯤으로 기억하는데 그 선대인이 빅픽처라는 책을 썼었어요. 예. 뭐 저로서는 뭐 아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좀 투자와 관련된 뭐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 저는 좀 뭐 매크로 분석이나 산업 분석도 원래 했던 사람이거든요.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니까 저는 이제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분석을 해본 거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어떤 기업에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느냐.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 경제 또는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80년대, 90년대 고성장 단계에서 투자를 할 때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경기순환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기순환의 진폭도 상당히 컸고, 또 어쨌거나 기다리면 그 다음 단계 경기순환 그 경기 호황이 왔을 때는 실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기다리면 뭐 부침이 있더라도 기다리면 수익 꽤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이제 구조적인 저성장 단계에 들어가고, 특히 뭐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 뭐 조선 철강, 뭐 기계, 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중국에 뭐 수출해서 득보는 산업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에 엄청나게 치이는 산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그 이제 저성장기 또는 쇠퇴, 침체기에 들어선 그런 산업들이 국내 기존의 이제 주력 대기업들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면서 이거 왜 수익 안 나냐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잖아요. 근데 제가 산업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미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 시장은 정말 기회가 없는 거냐.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도 성장하는 기업들, 그리고 뭐 적어도 몇 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을 찾아보니까 그 기업들은 주가가 한 해에 오르는 게 아니라 지속성 있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몇 해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간 동안은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경기순환주 이렇게 정체 상태에 있는 그런 경기순환주가 그냥 실적상으로 가치 지표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투자 성과가 좋은 걸 이제 제가 분석 결과 뭐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2차 전지 산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은 이게 그냥 몇 년 성장하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 20년, 경우에 따라 30년 이상 계속 확장될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또 개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될 섹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사실은 삼성전자 생각해 보면 네. 야, 이제 다 오른 거 아니야? 다 오른 거 아니야? 뭐 네. 100만 원일 때 야, 어떻게 더 가겠어? 근데 결국은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 보면 400만 원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네. 자, 흔히들 하는 생각이 자, 에코프로가 얼마 전에 이제 150만 원 넘어갔었는데 야, 얼마나 더 오르겠냐. 포스코홀딩스가 네. 75만 원 넘어갔었는데 네. 얼마나 더 오르겠냐. 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소장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길게 보면 더 오르겠죠. 네. 몇 배씩 더 오르겠죠. 네. 그 사실 에코프로는 저는 이제 좀 사실 지주사이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예. 그리고 뭐 또 회사 상장을 앞두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가치 평가가 참 쉽지가 않아서 제 입장에서 보면 에코프로는 제가 배터리아시라든지 다른 분들한테 좀 맡기는 편이고요.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는 제가 비교적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회사의 그 어떤 성장 전망을 보면 저는 여기서 최소 5년 안에 최소 몇 배 이상은 더 오른다. 그리고 2030년 정도까지 보면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규모보다 글쎄요. 잘하면 10배 가까이 커질 수 있는 회사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가치 측면에서 보면. 워낙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 광물부터 각종 소재까지 아우러지 않고 있는 게 없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기존에 본업이 사실은 그 제철 사업인데 여기서도 본업에서 굉장히 빵빵한 현금이 어쨌거나 물론 경기 순환 흐름을 타긴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현금 흐름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재무구조 측면에서 부채 비율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 30% 이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구조가 이렇게 탄탄한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 동원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이 회사만큼 2차 전지 산업이 앞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탄탄하게 성장할 회사는 전 드물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어쨌거나 자꾸 이 철강 산업 이미지로, 철강 기업 이미지로 이렇게 저평가됐던 게 최근에 와서 그나마 이렇게 좀 부각되고 있는 거지. 근데 아직 제가 볼 때는 훨씬 올라갈 일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요 순간 보니까 시총이 46조예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네. 400조가 넘으니까.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액면가로 하면 좀 착시 현상이 있어요, 사실은. 네. 네. 헷갈릴 때는 네. 저는 이렇게 시총을 좀 보는데. 네. 예를 들어서 시총이 한 150조는 갈 회사다. 네. 그러면 이제 3배 오를 수 있는 거고. 200조다 그러면 이제 4배. 그런 거니까 계산할 때 시총을 한번 좀 참고해서 보면은 근데 액면가 볼 때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생각하면 46조 있는 회사가 10배 오르려면 460조가 돼야 되고 삼성전자를 제쳐야 되는데 이게 쉽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가봐야 아는 이야기고 저도 그걸 미래를 굳이 단언해서 막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배터리 산업의 어떤 성장성, 확장성을 여전히 좀 가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그 국내 여의도 증권기관들이 너무 이걸 여전히 가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무슨 예를 들면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던데 무슨 이게 이미 주가 많이 올라서 5년치 10년치 다 땡겨온 주가에서 다시 펌프질 하고 있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5년치 10년치를 누가 땡겨와요. 제가 보기에는요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되게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지금 10년 지나면 지금보다 또 시총이 훨씬 커져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회사가 그 2차 전지와 관련한 그 소재, 광물 이런 사업들을 거의 아우르고 있는 회사가 예를 들면 몇백조 수준의 그런 회사로 못 갈 이유가 없죠. 사실은
뭐 포스코 홀딩, 그러니까 포스코만 하더라도 지금 주가의 몇 배의 어떤 가치를 보였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회사가 그 철강 사업이 일단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훨씬 더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 산업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회사가 몇백조 시총을 못 간다? 저는 오히려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쭉 지금 뭐 대화 나눈 걸 추려보면 결국 이제 뭐 시간하고 친구가 못 되면은 주식해서 큰 돈 벌기는 어렵다. 네. 더구나 뭐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잘 맞출 수도 없지만 맞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을 때가 많다. 예, 이렇게 이제 저는 좀 정리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냥 좀 스톱하게 갖고 가보는 투자를 좀 해보는 그런 경험. 그렇게 해서 달콤한 열매를 좀 맛보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일화가 얼마 전에 어떤 텔레그램을 보니까 뭐 텔레그램 직접 운영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분은 뭐 2차 전지에 막 진지하게 막 투자하고 그러신 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계좌를 여러 개 나눠서 투자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를 어딘가 계좌에 넣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계좌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 투자 성향이 뭐 되게 진득하게 뭐 장기 투자하는 사람도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그 사람이 근데 나중에 이제 발견해 보니까 이 막 에코프로 주가가 엄청 막 몇 배 이상 올라 있는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막 되게 기분 좋다는 식으로 이제 한 걸 봤는데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분이 아마 그냥 그 계좌에 에코프로가 그대로 들어있는 상황을 그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봤다면 어느 단계에서 이거 좀 많이 올랐네? 하고 아마 거예요. 팔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2차 전지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뭐 2차 전지 많이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저 자신도 뭐 꼭 2차 전지만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2차 전지의 비중이 전체 포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장기적인 호흡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포트에 담거든요. 근데 뭐 꼭 2차 전지 아니더라도 좋은 기업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상대적으로 뭐 싸게 사면 제일 좋고 또는 좀 싸지 않더라도 비교적 뭐 그렇게 아주 값비싸게 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번 치자고요. 10년 후에. 그래서 정말 이제 지속적으로 잘 성장하는 기업이어서 사실 그렇게 큰 폭의 성장이 아닐 수도 있는데 10년 후에 10배 오르는 기업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이제 올라가는 진폭에서 어떤 분이 처음부터 초기에 되게 싸게 샀으면 금상첨화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중간에도 여전히 성장 여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비싼 가격에 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 조정이 올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냥 5년 단순히 몇 달 투자할 게 많을 게 아니라 10년 후에 버티겠다. 그 시점부터 10년 후까지 10배 오른다고 하면 지금 이게 조금 비싸게 사서 흔히 말해서 물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손실이 나 있다 하더라도 사실 큰 차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물론 중요한 거는 정말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잘 성장할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경기 순환주에 투자했다. 또는 구조적인 성장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체가 별로 없다든지 또는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서 언제든지 경쟁자가 들어오면서 어떤 기술적 해자가 깨질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기업을 골라놓고 나는 그냥 묻어두기만 하면 된다. 근데 묻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가 빠졌더라. 그거는 그 기업 자체를 잘못 처음부터 고르신 거고요. 한국의 투자 문화가 워낙 단타 매매를 붙이거나 또 기관 투자자들부터가 이른바 이럴 때는 조선주다, 이럴 때는 엔터주다, 이럴 때는 무슨 최근 같으면 챗GPT 관련해서 AI 관련주다, 또 로봇 관련주다, 또 가장 최근에는 중국
뭐 여행객들 몰려오니까 중국 관련주다 뭐 하면서 계속 뭐 모멘텀 플레이를 부추기잖아요. 그 사람들 스스로 그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이 막 띄워놓고는 그 개인 투자자 달려들면 자기네들은 또 물량 팔아는 게 다음 또 모멘텀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면허낸 야바이꾼들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예,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그냥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잘 골라서 투자한다 그러면, 예, 그리고 그게 꼭 10년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3년, 5년 정도 내다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그리고 몇 배 정도 오를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스터디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투자한 거라면, 잠시 잠깐 조정 온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기분 나쁘거나 힘들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때 다시 오히려 비중을 늘리면 되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이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뭐 지금 투자 처음 시작한 지는 이제 10여 년 됐고, 또 본격적으로 투자한 것도 뭐 비중을 상당히 좀 가지고 투자한 것도 5년 이상 넘어가면서 그동안 쭉 해서 제가 성과를 내봤잖아요. 예, 그 성과를 내본 결과로는 물론 뭐 이게 아직은 뭐 운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누군가는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어진 기간 안에서 뭐 국내의 어떤 투자자들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저는 뭐 좋은 투자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성과를 낸 배경에는 그냥 단타 매매하거나 테마 추종 매매를 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주로 2차 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 비교적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그렇게 투자를 한 결과 저는 제가 이렇게 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엔 특히 2차 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적 성장 산업들은, 예, 계속 이런 패턴을 보일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90년대 이후부터 100배 이상 오른 종목이 백수십 개가 되더라고요. 이미 한국에도 그렇게 그러니까 100배 이상 오른 종목이 그렇게 많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투자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0배 또는 10배 오른 기업들이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많은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요한 기업, 상장 기업들 리스트를 가지고